인천 장례식장. 어머니 친구의 조문 중 들린 낯익은 목소리. 12년 전 산악사고로 잃은 남편 김민철의 모습이 눈앞에 그는 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충격적인 재회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보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족분과 그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있던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지 정확히 12년이 지났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 민서의 팔이 제 팔꿈치를 붙잡았어요. 제가 너무 창백해 보였나 봅니다. 어머니 친구분의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을 뿐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고인은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간신히 말을 이었지만 눈은 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넥타이 핀이었어요. 결혼 4주년 기념일에 제가 선물했던 바로 그 넥타이 핀,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몸을 돌렸을 때 그의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김민철. 제 남편은 늘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죠. 사소한 습관이지만 12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분을 그렇게 쳐다봐요? 민서가 속삭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7살 딸에게 방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는 건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있는 내내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빈소 앞에서 상주를 맡아 조문객을 맞이하는 그 사람. 명패에는 이재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 눈에는 김민철. 12년 전 산악사고로 실종되어 사망신고된 제 남편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옆자리에 앉은 노년의 여성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상주로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아, 이재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장례식장 지도사요. 가장 가까운 지인이라 상주를 맡았네요. 장례 지도사 제 남편은 건축 설계사였는데 12년이면 사람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일까? 하지만 그 눈빛, 미소, 걸음걸이까지 너무 똑같았습니다.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나도 잠깐 나갈게. 곧 돌아올게. 복도에 나오자마자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턱에 차올랐어요.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폴더 속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찾아냈어요. 9년 전 인터넷 백업에서 복원한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휴대폰 화면과 복도 저편 서 있는 이재훈을 번갈아 보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어요. 낯선 조문객을 바라보는 공손한 표정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눈가에 작은 주름까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나지 않네요. 혹시 다른 장례식에서 뵌 적이 있을까요? 그 순간 그의 오른손이 넥타이를 만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지와 검지로 넥타이 매듭을 살짝 조이는 동작. 민철이 항상 하던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물러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을 떠 손을 적시고 얼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혜진, 남편은 12년 전에 사망했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민철이 맞아요. 제 남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민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색이 안 좋아요. 집에 갈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끝까지 있어야지. 그런데 민서야. 잠시 망설이다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장례 지도사분, 아빠를 닮지 않았니? 민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5살 때 아버지를 잃었으니 사진으로만 봤을 뿐입니다. 글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빠는 사진으로만 봐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12년 전 그날과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에 간다며 집을 나선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 표정, 말투가 김민철 그대로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12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민서야, 내일 잠시 이 장례식장에 다시 와도 될까 왜요? 엄마 빗속에 서서 장례식장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화 장례식장. 아이러니하게도 제 마음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알아봤어요. 내 남편이었으니까.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가능성을 따져보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 남자는 제 남편 김민철이 맞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12년 전 산에서 실종된 남편이 맞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민서가 학교 가방을 메고 주방에 들어섰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딸의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는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아빠라면 민서야, 오늘 장례식장에 다시 가볼 거야. 민서가 빵을 씹다 멈추었습니다. 그 장례 지도사 때문인가요? 정말 아빠라고 생각하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딸마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까 두려웠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같이 갈게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갈게요. 기다려요. 그럼 평화 장례식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가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드문드문 비치는 오후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민서가 물었어요. 일단 그분이 여기서 일하는지 확인해보자. 딱 하나.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재훈 선생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안내원이 내선 전화를 걸더니 3층 사무실에 계십니다. 손님 찾아오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6분이 6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 듯했습니다. 저와 민서는 로비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 기다렸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 대신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어요. 제 시선이 자동으로 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12년 전 민철의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있었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에는 산행 중 다쳐서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어요. 무릎이 떨려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뵌 것 같은데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미소가 민철의 것과 똑같았어요. 네, 어제 어머니 친구분 장례식에서 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잠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장례가 1시간 반 후에 있네요.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장례식장 바로 옆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민서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그녀도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훈 선생님, 실례지만 어떻게 장례 지도사가 되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8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의사들 말로는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어요. 제 이름, 가족, 과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그가 커피잔을 저으며 계속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저를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재훈이라는 새 이름으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외상성 기억상실 진단을 내렸어요. 경찰이 지문과 DNA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계곡에서 발견되었을 때 제 손은 심하게 다쳐 지문 채취가 어려웠고 당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제대로 대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무용고자로 등록되어 사회복지시설에 머물게 되었죠.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오신 장례식장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젊었을 때 사고로 가족을 잃으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셨네요. 복지재단을 통해 이재훈이라는 이름의 임시신분을 받게 도와주셨고 장례식장에서 일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이 저에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그가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저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4번,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철이 항상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특이한 습관이라 놀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왜 장례 지도사가 되셨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묘하게도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식은 없지만 본능적인 애정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목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혹시 김민철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세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제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니, 그냥 말을 더듬었다. 휴대폰을 꺼내 옛날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산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셨죠? 어느 산이었나요? 한라산이요. 용암 계곡 근처에서. 정확히 민철이 실종된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상한 질문들을 해서 죄송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많이 닮으셔서.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많이 들어요. 평범한 얼굴이라 그런가 봐요. 그때 그의 팔목이 셔츠 소매 아래로 보였습니다. 왼쪽 팔목에 작은 점이 3개, 삼각형 모양으로 있었어요. 민철의 점과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그는 김민철이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 같아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민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거의 확신해. 하지만 그분은 기억을 잃은 것 같아. 우리가 누군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 샤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빠라고 말할 건가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확인해보고. 그분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해. 집에 도착한 후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김민철 유품이라고 적힌 상자였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철의 지갑, 열쇠고리,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치니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하게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단 내부 비리 증거 확보, 진실이 밝혀지면 위험할 수 있음. 혜진아, 내가 없으면 이 좌표를 확인해. 글씨 아래엔 좌표의 숫자와 지하 4층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메모를 이제야 발견하다니. 민철이 산에 가기 전에 남긴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이라는 표현. 마치 무언가를 예감했던 것처럼 휴대폰으로 좌표를 검색해보니 인천 중심가의 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민철이 다니던 건축 설계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위치였어요. 물건들을 정리하다 민철의 오래된 휴대폰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 켜지지 않았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어요. 그날 밤 민서가 잠든 후에도 저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1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철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라산에 간다고 했던 날, 그리고 그 후 4일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던 순간 산에서 발견된 배낭과 등산화가 남편분의 것이 맞습니까? 다음 날 현장에 가보니 계곡 아래 깊은 곳에서 그의 물건들이 발견되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계곡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색을 종료했고 저는 결국 사망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기억을 잃은 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철의 휴대폰이 마침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이 나타났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실종 당일 오전에 누군가와 4번 통화를 했더군요.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화면은 증거 확보했습니다. 약속대로 만나죠 라는 마지막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철의 실종은 단순한 산악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그가 기억을 잃고 이재훈으로 살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요? 창문 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결심했어요. 내일은 민철이 남긴 좌표로 가볼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낼 겁니다. 내 남편이, 민서의 아버지가 12년간 왜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는지, 휴대폰으로 이재훈 선생님의 사진을 몰래 찍어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철의 옛 사진과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아요. 기다려요. 민철 씨, 이번에는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철이 남긴 좌표를 따라 도착한 곳은 인천 도심의 낡은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미래재단 보관소라는 간판이 걸린 이 건물은 민철의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맞아요. 민서가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어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함께 왔습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그래, 아빠가 남긴 좌표가 이곳을 가리키고 있어.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나이든 경비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지하 4층. PCB 보관소요. 그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어요. 예약하셨나요? 열쇠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치방케담.
당황했습니다. 민철이 그런 말은 남기지 않았는데 그때 민서가 제 옷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지갑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가방에서 민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할지 몰라 상자에서 챙겨온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죽이 낡았지만 그의 천이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지갑을 열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재단 문서 보관소 이용증. 김민철, 이걸로 될까요? 경비원은 카드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이상 된 카드네요. 하지만 평생 이용증이라 그가 카드를 스캔하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김민철님의 가족이신가요? 네.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이혜진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김민철님은 우리 보관소에 단골이셨던 아주 신중한 분이셨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민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게 언제쯤인지 기억나세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옆에 있는 낡은 방문자 기록부를 펼쳤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김민철 씨. 약 12년 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고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쭤보면 무슨 이유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날 큰 폭우로 건물 지하가 침수 위험이 있었거든요. 모든 방문객을 긴급 대피시켰지만 김민철 씨는 꼭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결국 제가 동행해서 지하로 내려갔었던 그런 날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실종 직전이었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지하 4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BCB는 중앙복도 끝에 있어요. 이 임시 출입증을 가지고 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박물관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금속 냄새. BCB 보관함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관함에는 4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엄마, 어떡해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요? 답답한 마음에 가져온 민철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마지막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좌표 외에 다른 힌트는 없었어요. 혹시 평소 민철이 자주 쓰던 비밀번호들을 시도해봤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민서 생일, 민철 자신의 생일. 모두 실패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해볼래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19, 아빠랑 엄마가 처음 만난 날이요. 놀란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항상 3월 19일이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물어봤을 때 엄마가 아빠를 처음 만난 날이라고 하셨어요. 숫자를 입력하자 딸깍 소리가 나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맞았어. 민서야, 역시 우리 딸. 조심스럽게 보관함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미래재단 내부 감사 자료, 김민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여러 계약서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민철이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미래재단 기부금 유용 의혹, 해외 계좌 은닉, 시공과정 안전기준 위반. 민철은 건축 설계사로 미래재단의 여러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그가 재단 내부의 비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민서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아빠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 사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서류를 원래대로 봉투에 담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민서야 보관함을 닫고 복도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석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을 살폈어요.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우리가 방금 있던 보관함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누가 접근했다고 한 남자가 말했어요. 네, 김민철의 카드로 아내라고 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어요. 내내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민서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민서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참,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과 폴더가 있었어요. 대부분 문서와 재무 자료였지만 마지막 폴더에는 혜진이에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만 있었어요. 제목은 단순히 혜진에게였습니다. 파일을 실행하자 화면에 민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12년 전의 얼굴. 피곤해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혜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내가 미래재단에 심각한 비리를 발견했어. 기부금 횡령, 안전기준 위반,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크크. 재단 이사장 이정우. 건물 붕괴 사고에 책임을 은폐하고 있어. 지난해 부산 리조트 붕괴로 6명이 사망한 사고. 기억나. 그건 안전기준을 무시한 결과야.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인멸했다. 설계 검토를 맡았던 담당자라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 리조트 사고. 그때 민철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기억나요. 본인의 설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신했지만 회사는 그를 의심했었죠. 혜진아, 내일 산에 가서 이정우 만나기로 했어. 그가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난 그를 믿지 않아. 그래서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해뒀어.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해줘. 하지만 조심해. 이정우는 강력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야. 스파느릿이 영상 속 민철이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혜진아, 너와 민서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내가 없더라도 민서를 잘 키워줘. 사랑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민서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위험에 처했던 거였어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민서야,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 아빠는 살아있어. 기억을 잃었지만 살아있어. 그런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철이 이정우 만나러 갔다가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 기억을 잃고 이재훈이 됐을까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를 찾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윤혜진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누구시죠? 오늘 미래재단 보관소에 다녀가셨죠? 가져가신 것들. 특히 USB는 매우 위험한 자료입니다. 당신과 따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잊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제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전화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분은 12년 전에 불운한 산악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윤혜진 씨, 오래된 일을 다시 들춰내면 좋을 것 없습니다. 내일 정고. 보관소 앞으로 USB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민서를 더 꼭 안았어요. 엄마, 어떡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걱정 마. 민서야, 이제 엄마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 휴대폰을 다시 들고 망설이다가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선생님. 저 윤혜진이에요.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죄송하지만 당장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찾다. 무슨 일이신지... 당신의 진짜 이름, 진짜 과거에 관한 일이에요. 김민철 씨, 제 이름을 어떻게... 카페 구석 자리. 이재훈. 아니, 제 남편 김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12년 전 산악사고로 실종된 김민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혼란,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궁금증이 스쳐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에서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을 뿐이에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서의 두 번째 생일날.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철이 민서를 안고 제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 이 사람이 당신이에요. 사진을 건네자 그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던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인가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윤혜진, 당신의 아내고 이 아이는 민서, 우리 딸이에요. 지금은 17살이 되었지만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치들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실종되기 전에 남긴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얼굴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은 실종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 했던 거예요. 팟단.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재단 이사장 이정우.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그가 저지른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고 안전 기준을 무시한 일들. 그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가끔 이런 두통이 와요. 특히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맞닿는 천.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아직도 당신을,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의 남편인가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우리 딸은 민서라고 하셨죠? 네, 민서는 지금 친구 집에 있어요. 위험할까봐 오늘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탐색하는 것 같았어요. 윤혜진 씨, 아니, 제가 정말 당신 남편이라면 특별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 수 없는, 오직 우리 둘만 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가 신중한 것은 당연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3월 19일, 대학 도서관 소설 코너에서 당신이 내게 빌려줬던 첫 책은 노인과 바다였죠.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갑자기 비가 와서 야외 촬영을 못했죠. 대신 우리는 우산 하나로 비를 맞으며 호텔 로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당신은 비는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4번, 시계 방향으로 2번 저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커피 잔을 내려다보며 무의식적으로 저었던 동작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윤혜진은 남편 김민철의 기억을 되찾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감동적인 재회와 숨겨진 음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 부산 지하철. 13살 민수가 껌을 팔며 하루를 시작한다. 우연히 주은 재벌 회장의 지갑. 그 안에 사진이 밝힌 충격적인 비밀 할머니의 과거가 민수의 인생을 뒤바꾼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쌀쌀한 3월의 아침. 부산 지하철 1호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길 인파로 북적이었습니다. 40분 전부터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껌과 물티슈를 파는 민수은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도 민수는 이미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한 깊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손님들 사이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껌 1, 200원, 물티슈 1000원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학생입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고개를 돌리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하철이 급정거하는 순간 노신사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지갑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 문이 열렸고 쏟아져 나오는 인파 속에서 노신사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지갑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이상한 직감이 민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명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영훈 회장, 해양그룹 회장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볼 법한 이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지갑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분명 자신의 할머니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는 할머니가 어떻게 재벌 회장의 지갑 속 사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민수는 가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할머니 사진을 꺼내 비교해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같은 미소, 같은 눈매, 그리고 목에 걸린 같은 목걸이까지. 민수의 할머니 김순자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수십 장의 고액권, 지폐가 가득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할머니와 함께 사는 반지하 방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런 비밀을 간직한 걸까? 민수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모습, 그리고 젊은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얼른 화제를 돌리던 순간들. 민수는 지갑 속 명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화려한 사무실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이 지갑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이 노신사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학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민수는 학교에 가는 대신 해운대행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허름한 동네의 풍경은 고층 빌딩들로 바뀌어갔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세련되어졌습니다. 노신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민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해양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58층이 넘는 마철로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건물 외벽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허름한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는 것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낡은 교복을 입은 민수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향하던 민수의 앞을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학생,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나 지금 수업을 빼먹고 어딜 돌아다니는 건가?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저 최영훈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걸 전해드려야 해서요. 하지만 경비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 지갑은 어디서 났지? 경비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로비를 둘러보다 그들 중에서 지하철에서 보았던 노신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최영훈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봐, 이제 그만 나가지. 최영훈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지하철에서 떨어뜨리신 지갑 가져왔습니다. 최영훈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지갑을 네가 주었다고. 최영훈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 지갑 안에 있는 사진 한 장 때문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영훈은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액을 가져다 주다니, 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할머니와 둘이 삽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자신의 할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지갑 속 사진 속 여자분, 제 할머니 맞으시죠? 최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할머니 이름이 김순자입니다.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최영훈의 눈의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할 이야기가 많겠구나. 개인 비서실로 향하는 동안 민수는 최영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노 회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봉인해둔 상자를 열어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비서실은 고요했습니다. 최영훈은 창가에 서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순자, 김순자의 손자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 어떻게 회장님 지갑 속에 할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건가요? 민수의 질문에 최영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사회 시작 시간이... 그는 민수를 보더니 말을 멈추었습니다. 최영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미루도록 해. 오늘은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야겠어. 최영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부산의 화려한 정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48년 전 그날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남포동 시장 근처 작은 다방이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 민수는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영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지. 커피를 서빙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구나. 당시 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순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한 처지였지. 최영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 같았습니다. 매일 그 다방을 찾아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순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지. 재벌가의 아들이 다방 아가씨와 결혼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최영훈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평소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큰 상처를 받았다는 말, 그래서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들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가문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어. 순자에게 이별을 구했지. 그때 순자의 눈에 맺힌 눈물이 평생 나를 괴롭혔다. 최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영훈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방 앞에서 찍은 사진, 동백섬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별하던 날의 사진까지. 이후 나는 순자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방을 그만두고 떠났더라. 그 후로 48년간 단 한 번도 그녀를 만나지 못했어. 최영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할머니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걸 보시며 우셨습니다. 이 일기장엔 회장님 이야기가 가득해요. 최영훈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다방 앞에서 찍은 그들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는 행복했나? 최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힘들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우실 때만큼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최영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모든 재산과 명예가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최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영훈의 아들 최민혁이 들어섰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왜 갑자기 이 사회를... 최민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최영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혁아, 이 아이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사람의 손자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야. 최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민혁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등지고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결정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의 정체도 모르는데 갑자기 가족이라니. 최영훈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순자의 일기장이다. 내가 그녀를 떠난 후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구나. 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최영훈과 최민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모든 게 진실이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그냥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민혁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최영훈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순자는 내가 떠난 후 홀로 아이를 키웠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의 어머니였던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사진입니다. 스물둘 때 찍으셨다고 해요. 사진 속 젊은 여인은 김순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최영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김지영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최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 순자가 늘 딸이 생기면 지영이라고 짓고 싶다고 했었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최민혁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때 최영훈의 비서가 들어와 서류 한 장을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확인된 내용입니다. 최영훈은 서류를 읽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구나. 민수야, 너의 출생신고서 다 여기 있다. 어머니 이름이 지영으로 되어 있고 그 위로 외할머니 이름이 김순자로 나와 있다. 최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민혁은 서류를 낚아채듯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이제 그만하거라. 최영훈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48년 전 순자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 대가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이제라도 그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구나. 민수는 조용히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13살 소년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최영훈은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회사의 상속자로 삼을 거다. 내 첫사랑의 외손자이자 내가 찾아 헤맨 가족이니까. 최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희 가문의 명예가. 최영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는 거다. 이제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해운대의 고급 주택가. 높은 담장 너머로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수는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리며 압도된 듯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 높이의 현관문은 마치 궁전을 연상케 했습니다. 여기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최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8년 전에 지은 집이란다. 하지만 그런 큰 집도 가족 없이는 의미가 없지. 현관문이 열리자 마치 미술관 같은 내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벽에 걸린 명화들. 민수는 자신의 반지하 단칸방이 떠올라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이런 호화로운 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와의 관계만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영훈은 민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부터 날 할아버지라고 부르렴. 그리고 넌 충분히 이곳에 어울린단다. 민수는 거실 한켠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영훈과 그의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민수의 말에 최영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최영훈은 서재로 민수를 안내했습니다. 책장 가득 진열된 책들 사이에서 그는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간직해온 보물이란다.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김순자와 최영훈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다방에서, 동백섬에서, 그리고 송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 두 사람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었어. 최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그때 집사가 들어와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는 자신의 허름한 교복을 매만졌습니다. 거대한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소 할머니와 먹던 라면과 김치가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최영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난 내게 모든 걸 주고 싶구나. 이 집도, 회사도, 그리고 내 모든 재산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할머니가 왜 그토록 힘들게 사셨는지, 왜 끝까지 회장님을 잊지 못하셨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최영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있어 다행이구나. 순자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최영훈은 민수를 3층에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내 방이다. 호화로운 침대와 최신식 가전제품들로 가득한 방을 보며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양그룹 최영훈 회장이 소년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최민혁은 해양그룹 본사 기자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어떻게 길거리 한 아이가 하루아침에 수조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자회견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민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법적 대응도. 민수는 회장실 한쪽에서 할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할머니의 아픈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그리워했다. 지영아, 네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최영훈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힘들지 않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다만 할머니께서 평생 가슴 아파하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최영훈은 창가로 다가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순자를 평생 잊지 못했다. 매일 밤 그녀의 꿈을 꾸었지. 하지만 나는 너무 늦게 용기를 냈어. 그때 최민혁이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방금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이 아이를 상속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영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있느냐? 최민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버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직원과 주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돈이나 회사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저 할머니의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영훈이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다. 넌 내 적법한 상속자다. 내가 순자에게 지은 죄를 이제라도 갚고 싶구나. 최민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사기라는 걸 밝혀내겠습니다. 그때 최영훈의 비서가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주요 주주들이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영훈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테니. 최영훈은 기자회견장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숨죽인 채 그의 발언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영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재산 전액과 해양그룹의 지분을 제 외손자 민수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민수야,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란다. 그때 최민혁이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하지만 그의 말은 민수의 등장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민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3살 소년의 작은 키는 마이크 높이에 겨우 닿았습니다. 저는 이 상속을 거절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영훈의 눈이 커졌고 최민혁은 놀란 듯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산을 저처럼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제가 경험한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넌 정말 내 할머니를 닮았구나. 순자도 늘 남을 먼저 생각했지. 민수는 최영훈의 품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함께 좋은 일을 해요. 할머니도 분명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최민혁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최영훈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해양그룹은 새로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해양그룹 본사.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최영훈과 민수가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13살 소년의 작은 손이 16세 노인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최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해양그룹이 보유한 자산의 65%를 어린이복지 재단 설립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최영훈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48년간 쌓아온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을 알게 해 주었지요. 민수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 풍성했습니다. 그때 최민혁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그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뜻밖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이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버님과 민수가 보여준 가치는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영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내 뜻을 이해해 준 것이구나.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대한어린이 복지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전국의 반지하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다녔습니다. 최영훈은 재단 이사장실에 김순자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순자야, 이제야 내가 원하던 삶을 살게 되었구나. 우리 손자가 내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어. 민수의 학교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지하철에서 껌을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주 한 번씩 지하철을 찾아가 어려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민수가 재단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데서 온다고요.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최영훈은 재단 설립 후 처음으로 김순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말이야. 대한어린이 복지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첫 해에만 매달 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소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나눔의 이야기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민수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민수의 용기와 최영훈의 속죄가 재단을 통해 나눔의 새 장을 열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희망이 시작되었다. 여러분은 최민혁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